보도는 대신 못해드려도 신문은 대신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의 뉴스 대리 민지숙입니다. 쏟아지는 신문 속 시원하게 길을 보여드립니다. 8월 25일 화요일 아침의 매일경제 출발합니다.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범용 메모리 관련해서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중국과의 기술 초격차 벌리기 위해서 우리나라 2대 그룹 어제 신기술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HBM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를 뛰어넘어서요. 그래픽 처리 장치의 일부 기능을 함께 담당할 수 있는 새로운 구조 AHBM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SK 하이닉스는요, 이 HBM을 더 높이 쌓고요, 발열을 줄이는 패키징 기술을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이른바 IHBM 기술 등이 새롭게 공개가 됐습니다. 중국 창신 메모리가 애플에 납품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면서요, 우리나라 기술력 조금 더 빨리 앞서 나가야 된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 이어가 보시죠. 중앙일보입니다. 비극으로 끝난 사건입니다. 사진을 같이 보시죠. 어제 오전 제주시 한림읍 한 야자수 나무 농장 인근입니다. 여기에서요, 장미란 씨 실종 104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비극으로 끝난 이 사건, 경찰이 허위 종결 사태를 만들었는데요. 이 부분 대담으로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다음 신문 이어가 보시죠. 세계일보입니다. 2차 종합특검 어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요, 특검 굉장히 많았는데요. 여기 한번 그래픽을 같이 보시죠.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에 이어서요, 남은 사건들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 2차 종합특검을 했는데 150일 시간이 지났지만 주요 사건들 마무리하지 못한 채 다시 한번 넘기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 영장 기각률 65%가 넘어서면서요, 실속이 없었다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같이 보시죠. 종합특검팀을 이끌었던 권창형 특검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란 세력의 역량과 의지가 그대로 남아있는 한 전쟁은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특검을 상설화하겠다라는 뜻을 내비쳤는데 정치권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 이어가 보시죠. 조선일보입니다. 민주당이요, 사법개혁 드라이브 다시 한번 걸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이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어제 한 행사에서요, 서영교 법사위원장 이렇게 마주쳤는데요. 어색한 모습 여러 언론들이 주목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 대법관 추천위원회 관련해서 법을 개정하겠다. 최근 청와대와 긴장관계를 겪고 있는 대법관 추천 관련해서 법을 바꾸겠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대담으로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다음 신문 이어가 보시죠. 한겨레입니다. 10년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에요, 어제 이재명 정부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민주당 추천 몫인데요. 여기 보시면 특별감찰관이라고 하면 대통령 배우자와 지금 사촌인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 등 주변 사람들을 비위 감찰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중요한 자리인데요. 10년 동안 공석이었죠. 박근혜 정부 때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 비서관 비위 의혹을 감찰하다가 사임한 뒤에 10년 동안 공석이었습니다. 이 부분 내정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 이어가 보시죠. 사진입니다. 중국에 있는 배추 농장입니다. 여기를 보시면요, 지금 중국어 한자로 적혀 있긴 한데요. 중국 SNS상에서 공개된 내용입니다. 포름알데히드라고 적혀 있다고 하는데요. 흔히 포름알리네라고 하죠. 어떤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용액이긴 한데 사진을 보시면요, 배추 뿌리에다가요, 이 용액을 발라서 납품했다라는 소식이 영상으로 저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우리가 먹을 수도 있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요. 이 중국에서 이 배추가 우리나라로 수입되는지 여부 우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먹을 음식에 저렇게 포름알데히드 1군 발암물질을 묻혀 공급하고 있다라는 충격적인 소식 전해졌습니다. 네, 아침의 매일경제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아침 궁금한 소식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시작합니다. 5분 거리였습니다.
직선 거리로 400~500m밖에 안 됐는데요. 104일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서울신문 같이 보시죠. 방치된 죽음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미란 씨 소식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어제 오전 저희 방송이 끝난 직후에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사진 속에 보이는 이 장미란 씨가 머물던 숙소 인근 야자수나무 숲에서 장미란 씨 주검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저희가요, 이 야자수 농장 인근 지도를 그래픽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장미란 씨 남자친구와 함께요, 숙소에 오랫동안 머무르고 있었는데 이 곳에서 도보로 5분 거리입니다. 직선으로 400m인데 장미란 씨 마지막으로 휴대전화 위치 파악이 됐던 부분 여기 한림항입니다. 기지기구로 봤을 땐 다 인근인데요. 여길 보시면요. 지금 모경종 의원님 이렇게 가까이에 있었는데 사실 실종 신고가 있고 바로 다음 수색을 했다면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일단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4일 동안 차가운 주검으로 있었어야 했던 우리 장미란 님께 다시 한번 깊은 그리고 장미란 님의 가족분들에게 깊은 네. 유감을 표하고요.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말 천인공노할 일이고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도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 국가, 뭐라고 부르든 간에 국가 시스템이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 개인의 일탈을 넘어서서 시스템에 구멍이 났다라는 것을 방증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메워나갈 수 있을지를 철저하게 고민을 해야 제2의 장미란, 제3의 장미란 님이 나타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이외에 실종되신 모든 분들에 대한 전수조사 그리고 대통령님께서도 진상조사 그리고 보고체계에 문제가 있는지를 철저하게 지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이 점을 보완하는 지점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미란 씨 추정되는 시신입니다. 현장에서요, 관련된 소지품, 의류 이런 것들이 다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제주 서부서 경찰 이야기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주거지에서 나갈 때 그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후드티 착용했던 거하고 슬리퍼 그리고 바지하고 다 일치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가 그게 발견이 됐습니다. 손목에 차고 있던 그 팔찌도 발견이 됐고요. 지금 상당히 부패가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잠시 또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범죄 기인했는지 안 했는지는 부검을 통해서 확인할 거고요. 자살로 현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나누어서 단위 섹터를 나눠서 확인을 했는데 이 안에까지는 확인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요, 경찰의 발표를 고지고대로 믿어도 되나 싶습니다. 김재섭 의원님, 네. 지금 일단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같다라는 정황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남자친구, 장미란 씨 남자친구는요,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한 일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신이 많이 부패가 돼서 이런 혐의점 찾기 좀 어려워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지금 뭐 1k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모든 소지품까지 다 있었다는 거는 네. 사실 경찰이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얼마든지 이 실종자를 찾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그런 어떤 그 무능을 떠나서 이 A 경장이 이 사건을 이제 암장하려고 시도했던 이 경장은 사실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도 또 다른 사건에 대해서 비슷하게 처리를 했다라는 것이 또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금 총체적으로 경찰의 수사나 경찰의 어떤 수사 능력에 대해서 전 국민이 다 의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런 사건들은 굉장히 많이 지금까지 벌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도 이것을 보완하는 체계로서 그리고 이것을 교차 검증하는 체계로서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존치가 되어 있었던 건데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이 보완 수사권마저도 이제 폐지를 해버렸고 더 이상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제어하거나 교차 검증하거나 뭔가 견제할 수 있는 수단들이 다 사라진 거거든요. 그럼 경찰이 하는 얘기를 어떤 국민들이 쉽게 납득을 하겠습니까? 저게 경찰의 무능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경찰이 고의로 저렇게 한 것인지 이제는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들이 국민들이 너무 많이 커진 것이거든요. 정부 여당은 여기에 책임이 없느냐? 당연히 가장 큰 책임이 있죠.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에 앞장섰던 민주당 의원들 이렇게 해놔서 이 사건이 벌어지니까 뭐 보완책을 마련해야 된다? 아니 이 사람 목숨을 가지고 지금 이 실험하는 것도 아니고 보안수사권 다 폐지되는 마당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게다가 대통령께서도 경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졌다고 이제 와서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지 말았어야죠. 거부권 행사하셨어야죠. 네.
이렇게까지 사건이 벌어진 상황 속에서 정부 여당은 마치 남일처럼 얘기하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납니다. 경찰의 신뢰도 바닥에 떨어졌다, 이 부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정치권 공방도 잠시 뒤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속보가 쏟아졌습니다. 하루 사이에 여러 이야기들이 번졌는데요. 보시면요. 며칠 사이에 시신이 연이어 발견이 됐습니다. 여길 보시면요. 그저께 70대 추성 남성 사체가요, 조천읍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저께부터 어제 22일 어제 이런 식으로요. 4명째 실종자 사체가 발견이 됐습니다. 사흘 새요. 4명인데요. 이 장미란 씨 소식이 언론을 많이 타면서요. 경찰이 전폭적인 실종 사건 관련해서 수색에 나선 결과라고 볼 수 있지만요. 김진욱 대변인님, 이렇게 빨리 찾을 수 있었던 거였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만큼 경찰이 무성의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 A 경장이 지난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이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담당했었다고 하는데 네. 이분이 담당했던 것이 290 오늘 언론 보도를 따르면은 거의 한 300건 가까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A 경장이 임의로 본인이 자체 종결한 게 1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지금 확인된 게 4건 정도 되니까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지 모른다라는 이제 의구심이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동안 왜 이러한 상황들이 이렇게 발생됐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처음에 이 골든 타임을 놓쳤기 때문에 특히 실종자가 생겼을 때 실종 이 골든 타임이 한 48시간이라고 하는데 그 초기에 48시간 안에 좀 충분하게 수사가 이루어졌다면 지금 이분들의 생사가 달라졌을 수도 있겠다. 네.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 백골의 사체로 인도되는 이런 상황들을 미연에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예. 저도 말씀드린 나온 김에 좀 전에 저 김재섭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을 잠깐만 첨언하면 그건 좀 따겠습니다 그러면. 네. 바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 검찰 보안 수사권 관련된 내용 잠시 뒤에 대담으로 짚어드립니다. 사건 관련된 거 보시면요. 5월 15일에 일단 첫 실종 신고가 있었습니다. 이때요. 바로 다음 날 이날 저녁부터 수색이 이루어졌다면 장미란 씨 살아있었을 수도 있겠다. 다음 날 오전에 휴대전화 마지막까지 발신 기지에서 포착이 됐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온라인상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못 찾다가 갑자기 찾는 건 좀 수상하지 않나. 지금 이창훈 위원장님, 이렇게 빨리 찾을 수 있었던 거 부랴부랴 시신을 옮긴 건 아니야. 이러한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어요, 경찰. 불신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뭐 인터넷상에서 저런 얘기가 나오지만 누가 시신을 저렇게 옮기기까지 했겠습니까? 반대로 해석하면은 그만큼 서부경찰서 소속의 저 부경장이 손을 놓고 있었던 것처럼 제주에 서부경찰서 포함해서 3개의 경찰서가 있는데 모든 경찰관들이 다 이렇게 폄훼받아서는 안 되지만 과연 저러한 분이 저 한 사람일까? 이런 의문을 또 제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제주라는 곳이 사실 섬이지만 굉장히 한적한 곳도 많고 산도 많고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여행을 가봐서 알지만. 그렇다면은 저런 실종 사건이 종결된 것들이 전수조사는 한다고 그랬지만 네. 이번 한 건 저 한 분으로 그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만큼 경찰이 이제서야 일을 했다. 일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시신들이 발견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신을 옮겼다. 이거는 너무 과장된 그런 얘기인 것 같고 다만 경찰이 그만큼 손을 놓고 일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반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또 저러한 네. 시신들이 발견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번 기회에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 경찰에서 이러한 시스템 자체에 대한 그런 정비가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앞서 김진욱 대변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전 사건 지금 298건 1년 반 동안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추가로 어떤 사건이 더 드러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해당 경장 혐의를 부인하면서요. 모두 실수였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요. 본인이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련해서
실종 끝낸 것 이런 부분 자기가 실수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 경찰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 여기에 더해서 긴급 체포된 A 경장 어제 갑자기 풀려났습니다. 구속적부심에서 법원이 봤을 때 긴급 체포 요건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김지욱 대변인, 이게 정말 황당한 부분입니다. 경찰이요, 경찰을 붙잡는데 체포 영장 하나를 제대로 못해서 법원에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결국 하루 만에 풀려났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경찰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경찰이 그래도 다른 누구보다 법을 잘 알고 집행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체포영장, 긴급 체포영장의 긴급성을 과연 입증해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경찰의 실력이 있다. 우리 국민들이 경찰을 믿고 맡겨도 사건을 맡겨도 되겠다라는 네.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긴급 체포 요건이 법에 상당히 엄격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A 경장이 긴급 체포에서 그 위법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풀려난 것 그것하고 추후에 어떤 이게 기소가 됐을 때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거하고는 전혀 별개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긴급 체포를 왜 긴급성 있게 했냐? 네. 그걸 증명해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신원이 확실하니까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해서 바로 구속적부심으로 가도 되는 사안을 굳이 긴급 체포를 했다라는 것은 뭔가 경찰이 이제까지 손 놓고 있다가 예. 이제서야 뭔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소위 그 쇼잉을 하기 위한 체포를 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들이 조금 더 법 집행을 하는 과정 자체를 촘촘하게 그리고 국민들이 신뢰하고 납득할 수 있는 과정으로 가져가지 않는다면 이런 하나하나가 지금 앞으로 모든 이 수사 권력이 네. 경찰에게 넘어가는 상황 속에서 이 경찰이 제대로 이 국민들의 치안과 이 법을 지켜낼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 경찰이 정말 신경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촘촘히 했어야 됐다. 체포적 부심 아까 보여드렸는데요. 요건이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긴급 체포, 그야말로 긴급 체포인데 신분이 경찰관이고 이 조사에 응해왔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 충분히 절차를 밟아서 영장을 받을 수 있었는데 긴급 체포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김재섭 의원님, 네. 실수일까요? 무능일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무능이자 실수이자 총체적인 난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뭔가 그 해당 경찰을 네. 체포하는 과정 역시도 국민의 빈축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들을 다 연출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그럼 긴급 체포는 왜 했으며 아니면 영장도 제대로 발급받지 못하는 그런 촌극들이 매 사건마다 지금 다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심지어 어제는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저 장미란 씨 실종이 발견된 이후에 갑자기 이제 제주경찰서에서 이런저런 수색들을 하다가 갑자기 시신 몇 구를 더 발견하게 되는 그런 상황, 얼마나 웃긴 상황입니까? 그러면 그 전까지는 뭐 했냐 이겁니다. 그러면 제대로 실종 사건도 다루지도 못하고 네. 다룬다고 하더라도 허위로 종결해버리거나 이제 와서 문제가 되니까 급하게 수색을 하다 보니 또 몇 개의 시신들이 그러니까요. 발견되는 예. 것이고요. 해당 경찰을 체포하는 과정에서도 또 이게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또 실수가 있어서 무능해서 이런 실수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은 네.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그리고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벌어질 겁니다. 근데 10월 2일부로 더 이상 검찰이 이런 수사에 대해서 이런 촌극에 대해서 막을 방도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젠 더 이상 수사에 대해서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고 경찰에게 모든 권력이 이 무능하고 실수 많은 이 경찰에게 모든 이 수사의 권력이 다 이관이 되는 겁니다. 이거 과연 민주당이 감당해낼 수 있을지 이거는 저는 역사에 큰 죄 지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감당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여러 보완책들 일단 급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요. 실종 사건, 개인의 형사 한 명이 쉽게 종결할 수 없게 하겠다. 형사 과장, 부장 위에 보고를 받게 하겠다. 이 부분이요.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 등 관리자의 최종 확인 단계를 집어넣겠다고 하는 건데요. 모경종 의원님, 그런데 이게
똑같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 똑같은 경찰청 내부에서 하는 일입니다. 관리자 최종 확인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런 사건이 다 없어질 수 있을까? 지금 과장급이면 믿을 수가 있나요? 이런 반응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본적으로 가능성을 아예 없앨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것을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겠죠. 다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내부의 어떤 개선책이 필요하고 자정작용이 필요한데 그런 방안 중에 하나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장 큰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10월 2일부로 이것이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이 정치권의 태도를 스스로 반성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 방금 말씀하신 가장급이면 믿을 수 있냐 이런 이야기에 대답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또 보완책을 또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보안 수사권이 이미 폐지되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안 수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정치권이 이걸 가지고 보안 수사권 폐지니 보안 수사 요구권이니 이런 이야기를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유족이나 우리 돌아가신 분에 대한 아주 크나큰 모욕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여야 할 것 없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필요로 하는 제도의 개선, 경찰, 이 무능한 경찰을 어떻게 다시 바로 세울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해야 될 차례인 것 같습니다. 정치 공방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 보안 수사권 관련된 이야기 정치권 공방으로 계속해서 번지고 있습니다.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개인의 일탈 물음표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는데요. 국민일보 같이 보시죠. 경찰청장 대행이 어제 국회에 나왔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일단 송구하다 대답을 했는데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죠. 국민 여러분께 우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담당 경찰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수사를 중인데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한 경찰서에서 한 담당자가 반복적으로 실종 신고되는 분들에 대해서 가족들한테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데도 전혀 경찰이 이걸 알 수 없는 상태로 장기간 방치했다. 이게 도대체 몇 건 이랬는지를 국민들이 모르는 상태. 이게 말이 됩니까?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사람을 찾을 생각을 해야지. 실종 신고가 들어왔는데 자기 마음대로 실종 종결을 한다는 게 도대체 이게 상식적으로 저는 납득이 잘 안 됩니다. 허위 보고하고 사건 기록 조작하고 국민을 향해서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경찰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진짜 염려가 현실로 나타나는데 아직까지 기회가 있기 때문에 경찰이 심기일전해서 다시 한번 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좋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당에서 좀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잖아요. 새로운 시스템이 갖춰지면은 중수청이나 공수처에서 잘 하도록 자꾸 감독하고 채찍질을 해야죠. 이 사건에 대한 질타 여야 가리지 않았습니다. 윤건영 의원, 경찰이 제대로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계속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만 생기고 있다. 김영배 의원, 경찰이 지금 104일입니다. 장기간 방치한 게 말이 되냐 되물었고요. 나경원 의원, 국민 생명, 안전과 직결된 사건, 이것만이라도 이 보안 수사권 되살려야 한다. 정치권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이 박지원 의원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창근 위원장님, 이 경찰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없지 않느냐. 뭔가 말을 잘 안 듣는 손가락 아픈 자식 이야기하듯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잘 바꿔서 끌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박지원 의원이 얘기한 것이 정말 고뇌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왜냐 민주당이 어쨌든 강성 의원들 때문에 밀어붙이기 위해서 보안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그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잖아요. 그런데 그때 법이 개정될 때 당시에도 여고생 살인사건 관련해서 경찰의 행태, 자식을 감사하는 그런 나쁜 행태를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장미란 씨 사건이 터지면서 경찰의 이제는 무능을 넘어서 이제는 태도, 아니면 태도를 넘어서 그 조직 전반의 분위기가 그런 거 아니냐. 왜? 국민들은 경찰을 믿고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경찰에 대해서 국민의 신뢰는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아무리 시스템을 보완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국민의힘에서 우려한 것처럼 경찰 안에서 시스템을 보완한들 경찰이 제 식구 감사하기식으로 경찰이 경찰을 방치해버리면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안 수사권을 살리자는 거는 경찰이 아닌 다른 조직에서 검찰에서 보안 수사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민주당에서 이러한 원리를 상대 기관이 감시하는 이러한 기본적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경찰이 경찰 안에서 감시한다? 아마 국민들이 납득을 못할 거예요. 경찰 안에서 자정작용하는 거 얼마나 신뢰를 하겠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한성수 국무총리가 어제 처음으로 국회에 나와서요 여러 발언 질의를 받았는데요. 이 부분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만약에 총리님 가족이 실종돼서 이렇게 실종 신고를 제주경찰에 했다면 제주경찰에 아무리 그 사람이 나태하고 게으르고 무능하고 부도덕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처리했을까요? 저는 상당히 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야 하고요. 역시 이거는 보안 수사 폐지랑 직결되는 거예요. 역시 저는 자 들어보십시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나태하고 부도덕하고 부정의하더라도 서로 간에 눈치 봐가지고 시스템이 돌아가는 시스템, 그게 대한민국이 그동안 유지돼 왔던 시스템인데 그걸 보안 수사를 폐지함으로써 좀 없애버렸다고 생각. 자, 제 말 안 끝났습니다, 총리님.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안 수사 폐지하고 연결해가지고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그럼? 지금 의원님 지금은 보안 수사권 있는 상태인 상황이라고 자, 생각하고요. 그럼 앞으로 여기서 보안 관계된 수사를 것이 받을 아니고요. 권리를 없애면 그 견제와 균형의 문제가 많이 깨진다고 생각하진 그 않으세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의 보완도 지금 하고 있고요. 80년 동안 있었던 제도에서 구멍이 안 날 자신 있어요? 부작용과 혼란을 입법된 범위 내에서 부작용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 관계자들이 모두 애를 아니 근데 이 부작용과 혼란을 왜 알아서 그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죠? 지금까지 있었던 보안 수사권, 한성숙 총리는요. 보안 수사권이 있는 상태에서도 이런 사건 벌어졌다. 저번에 장윤기 사건 관련해서도 민주당도 같은 이야기 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김진욱 대변인님, 보안 수사권이 있는 상태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저는 보안 수사권의 유지 또는 부활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걸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실종 사건이 과연 보안 수사권하고 때문에 더 지금 처리가 늦어졌다. 이렇게 비유하는 것, 그리고 실종 사건을 보안 수사권 부활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보안 수사권이 아직 살아 있어요. 네. 10월 2일이 돼야 완전하게 폐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실종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안 수사권 검사가 이 사건을 지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던 거 아닙니까? 아까 저희 시스템들 그림 CG 나온 것들 보면 현재 시스템과 보완하겠다고 하는 시스템 사이에 거기에 검찰이 들어가서 보안 수사를 해야 할 그 구멍이 없어요. 아하. 지금 이 실종 사건은 실질적으로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하고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은 저 CG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기존의 담당자가 보고하고 사건 해제하는 것에서 저기에 어디 검사가 보안 수사권을 들이댈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까? 없는 부분을 가지고 마치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걸 가지고 보안 수사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건이 더 크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공포 마케팅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실제 경찰 암장 사건 축소 은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없었냐? 검찰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국민의힘 소속의 청주시 의원이 아동 성매매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최초의 그 추가적 범죄를 확인하기 위해서 경찰이 검찰에게 통화 내역을 압수수색할 수 있게 영장을 청구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검찰이 반려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다시 한번 그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가지고 확인한 결과 추가 범행이 4건이나 4명이 더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예. 그렇다면 완전히 이 경찰과 검찰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견제와 균형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겁니다. 새로운 시스템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서 지금 중수청의 7대 사건에 대해서 보안 수사를 할 수 있게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더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지, 이미 없어진 제도를 갖다 다시 살리자라는
걸 때문에 이 실종 사건 같은 부분들을 활용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과관계가 없다, 공포 마케팅이다 한 줄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어제 민주당 이해식 의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인의 일탈이다. 저 이번 대담의 제목이기도 했었죠. 개인의 일탈일 수 있는 이 사건 하나로 보안수사권 관련된 1억이 담론으로 넘어가는 건 좀 과하다. 이런 부분인데요. 김재섭 의원님. 개인의 일탈이라고 하면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더 정교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저 굉장히 무책임한 소리죠. 그리고 그 앞서서 이제 행안위 의원들이 뭐 경찰 다 믿을 수 있냐, 뭐 경찰 방치하는 게 말이 되냐, 다 보안수사권 폐지에 다 찬성한 의원님들 아닙니까? 심지어 뭐 박지원 의원 역시도 이거 뭐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한 번 더 기회 주자. 아니 기회 주는 거 좋지만은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도 있고 네. 어떤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다들 너무 한가하고 무책임한 소리 아닙니까? 저는 국민의 어떤 생명을 담보로 해서 저렇게 시스템을 실험하는 거는 집권 여당으로서 굉장히 무책임하고 한심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뭐냐? 이번에 보안수사권이 들어갈 여지가 있던 없던지 간에 이번 사건의 핵심은 경찰의 무능이 총체적으로 드러난 것이고요. 경찰이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거나 암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 국민이 다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건은 이번에 일어날 수도 있고 10월에 네. 일어날 수 있고 내년에도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럼 그때 가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혹여라도 보안수사권으로 보완이 되거나 보안수사권으로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들을 지금 민주당이 전부 차단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번 사건에 보안수사권이 들어가든 안 들어진 간에 예. 앞으로 벌어질 수많은 범죄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시스템적으로 이들을 막을 수 있는 네. 기회 자체가 봉쇄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와서 무슨 남일을 하듯이 이거 뭐 경찰 이거 어떡하지? 이거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개인의 일탈입니까? 이런 사건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고 하루 만에 4건의 시신이 제주도에서만 발생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개인의 일탈이니까 넘어가자. 이거 전 국민이 관심 가지면 뭐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야말로 저는 이해식 의원의 일탈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일탈이라는 발언은 부적절했다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검찰 개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법사위 현장에서요. 한 검사가 나와서 책임을 질 수 있겠느냐 이 부분 지적했는데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보안수사권이 전면 박탈돼가지고 부작용이 크게 일어나면 빠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될 분들은 무리하게 입법을 하신 분들이 되거든요. 안미영 검사 특히 저는 입법자 여러분이 책임지라고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자세입니까? 그게 지금 국가명한 공직자의 자세입니까? 그럼 이 입법에 대해서 책임질 각오도 없이 이런 입법을 하시는 겁니까? 아직도 범죄자 다루는 검사인 줄 아는 여기 와서 지금 우리가 범죄자로 보여요? 아닙니다. 안미영 검사 범죄자입니까? 우리가 범죄자로 보여요? 그렇게 안 하고 있네요? 안미영 검사 국회 법사위에 나와서요. 책임져야 된다.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저렇게 소리쳤습니다. 이번 검찰 개혁 10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에 앞서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의를 냈고 어제 사표가 일단 수리가 됐습니다. 마지막 퇴근길에 오는 정성호 장관 모습 영상으로 이어서 보고 오시죠. 장관 돼갖고서 뭐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 중수청 또 공수청 설립 문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난 수개월 동안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불안해하지 않을까, 또 범죄 피해자들이 정말 그들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들이 완벽하게 갖춰야 되지 않겠냐, 이런 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뭐 이런저런 고민 과정 속에서 거의 뭐 수면 장애가 생겨갖고 또 견딜 수 없는 그런 한계까지 와갖고 뭐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던 겁니다. 네. 앞서 지금 안미영 검사 직설한 부분에 이어서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퇴근길 발언까지 보여드렸는데 모경종 의원님 그만큼 지난 1년 사이에요. 형사소송법 개정안 가지고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고 법무부 장관 본인도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고뇌가 많았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누군가는 정성호 장관의 방금 그 모습에서 후련함을 본다라고 하신 분들도 있던데 저는 여러 가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후련해 보이시긴 합니다. 예.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당으로 국회로 다시 돌아와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의를 하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보안 수사권이라 하는 제도일까? 아니면 보안 수사 요구권이라고 하는 것일까? 무엇을 다 떠나서도 결국 국민께서는 안전하게 살 권리, 대한민국의 시스템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 자체를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아까 전에 우리 다뤘던 그런 사건을 언급하면서 계속 이 보안 수사권 이야기를 하는 정치 세력들에 대해서 꼭 한마디 해야 되겠는데요. 보안 수사권이 언제 작용이 됩니까? 누군가가 실종되고 누군가가 돌아가신 상태로 발견된 이후에 보안 수사권이 사실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네. 보안 수사권은 이미 돌아가신 분을 다시 살려낼 수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비약적으로 이 논리를 억지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 태도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방금 정성호 장관의 이야기를 한 것처럼 지금 국회는 보안 수사권을 도입한 이후에 어떤 보완점이 있는지를 더욱더 치밀하게 더 보완할 네. 진짜 보완 작용을 해야 될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이고요. 예를 들어서 경찰과 중수청을 한 몸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 당연히 있겠지만 중수청이라는 그 기관 자체의 독립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네.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안 수사권을 정가의 보도처럼 무적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국회에서 조금 더 담론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의 매경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시죠. 사진 한 장 가져왔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서영교 지금은 법사위원장입니다.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함께 한 변협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요. 이 부분 현장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한마디를 했는데요. 이 부분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죠. 사법제도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국가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법의 지배라는 가치는 더욱 소중합니다. 법원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을 헌법과 법률을 그리고 영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본연의 임무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를 통제하는 법의 가치가 소중하다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요. 이 자리 최근 대법관 후보자 제청 관련해서요. 서면으로 청와대와 상의 없이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 갈등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죠. 서영교 법사위원장 역시 어제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요즘 저와 좀 껄끄러운 사이인 거 맞지 않느냐. 더 진실하게 그 자리에 무게를 가져달라 얘기를 했습니다. 김재석 의원님, 지금요 두 사람의 대화 사실 현장에서요 웃고 있는 모습. 그런데 저희 취재 기자들이 이 두 사람의 관계성에 주목하다 보니 저런 장면들 포착이 된 것 같기는 한데요. 어제 현장에서 이 조희대 대법원장 법의 가치가 소중하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 이 청와대 기류에서는 이 제청을 반려하려는 움직임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그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얘기한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한다는 그 말 자체가 법치주의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 앉은 분들을 대상으로 저기 오신 분들 대상으로 법치주의의 가치를 회복하자고 호소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네. 사실 이제 소영교 이 법사위원장이 굉장히 이제 상징적으로 저 자리에 있는데 지난 법사위에서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들을 보게 되면 뭐 소위 말하는 사심제랄지 뭐 그다음에 이제 뭐 법원 조직법들을 등등등 바꿔가지고 대법원장의 수를 늘린다든지 사실 선출된 권력으로서 오히려 이제 사법부를 존중하고 삼권 분립의 가치를 더 순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네. 굉장히 급작스럽게 수사기관들의 체계를 수사 시스템을 바꾸고 그다음에 사법부를 바꾸고 정말 여기저기 전방위적으로 손을 다 댔던 것이 바로 민주당 법사위였었거든요. 당연히 뭐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죠. 저는 거기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경종을 저는 울렸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서영교 위원장 입장에서는 아주 불편했을 겁니다. 그 사진을 보니까 아주 떨떠름한 표정으로 쳐다보는 이 언론 기자 사진을 봤는데
저기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서영구 위원장이 앞서서 우리 뭐 검사에게 호통을 치는 것도 봤지만은 사실 이런 뭐 국무위원들 내지는 뭐 사법부의 수장 이런 분들 대상으로 그다음에 수사기관의 일선에 있는 분들 대상으로 굉장히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호통을 치고 막 야단을 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내가 선출된 권력인데 감히 니네들이 어디서 이렇게 까불어 이런 태도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저 사진도 마찬가지로 그런 태도라고 읽혀집니다. 네. 어디 감히 이런 얘기를 여당이 우리 수가 많은 여당이 하면 하는 거지. 저는 그렇게 읽혀가지고 그냥 굉장히 상징적인 전 사진이라고 예. 보는데 아무튼 좀 그런 의미에서 이게 이제 오히려 저 조희대 대법원장의 말을 네. 여당과 특히 서영구 위원장이 새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묘한 관계성, 이 숨겨져 있는 맥락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민주당, 여당이 밀고 나가면 따라야지 이런 부분이 보인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신문을 한번 이어가 보시죠. 이 대법관 추천위 관련해서 지금 긴장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요. 사법부 또 흔드는 여당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천위원회 관련된 법을 아예 개정을 한다라는 건데요. 추천위 재청, 재재청 반려가 되면요. 추천위를 다시 새로 꾸려야 되는데 새로 꾸리지 않고 기존의 추천위를 그대로 가져가는 부분. 지금 추천위 구성 관련된 법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요. 김진욱 대변인님. 앞으로 지금 대법관을 새로 계속 뽑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성을 더 철저하게 보장해 주려고 하는 측면이 강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천위가 지금 현재는 저희 법원 조직법에 따라서 대법관을 추천하면 바로 자동 해산되게 되어 있고 네. 또 다음 새로운 대법관을 추천할 때는 그때 또다시 구성하는데 그거 누가 구성합니까? 대법원장이 구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법원장의 입맛에 맞는 추천위원들이 구성되고 거기에서 대법원장의 입맛에 맞는 코드에 맞는 그런 대법관만 계속해서 제청되고 추천될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 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성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예. 이번에도 법원 행정처장께서 이 추천위가 추천한 4명의 후보들에게 다 전화를 돌렸다라는 거 아닙니까? 당신들 좀 사퇴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그것은 사실상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냥 물어본 거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직무를 범위를 넘어서는 범위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네. 이 추천위의 독립성은 확실히 보장돼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대통령 임명권 권한이 있다. 이 부분 재청권과 임명권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준석 의원 대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상으로 이어서 보고 오시죠. 저는 좀 희한한 느낌이 들었던 게요. 네. 이게 대통령의 권한 중에서 임명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걸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지금은 이제 의원을 하고 있는 최민희 방통위원 추천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 내가 임명권이 있는데 내가 꼭 해줘야 되냐. 이러면서 이제 안 받아들이면서 엄청나게 민주당에서 뭐라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와가지고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제 추천을 했는데 그거를 임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뭐 이렇게 반려하겠다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역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는 태도는 아니면은 그 대법원을 존중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 굉장히 닮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3자도 곧 나온다. 지금요. 여야 할 것 없이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이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지금 유시민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창건 위원장님.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요.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 생각이 난다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제 이번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청 사건만 놓고 보면은 정확하게 오버랩이 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뭐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그러한 임명권을 주장하는 그러한 행태, 그게 제왕적 대통령으로 비쳤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과 관련한 임명, 그것도 사실 내 권한이다 주장하는 게 제왕적 대통령으로 비쳐요. 하지만 더 근본적인 본질적인 차이는 현재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상권 분립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뭐냐? 우리나라는 헌법에 규정한 대로 입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고 행정부가 있어요.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 맞아요. 그리고 대법관의 재청과 관련해서 임명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네. 사법부의 존중이거든요. 사법부의 대표라고 하는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근데 그 제청이 대법원장 단독으로 제청하는 게 아니에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있어요. 그 위원회는 법무부 장관도 들어가고 전국 법학교수회 회장이 들어가고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이 들어가고 선임 대법관이 들어가고 네. 그리고 일반 법관이 들어가고 그리고 일반 시민들 중에 3명이 들어가요. 이렇게 후보 추천위에서 추천한 후보를 대법관이 제청을 하는데 예. 이 제청 권한을 맡겠다는 거거든요. 더 진실하게 말해서 당신이 추천한 후보가 마음에 안 드니 내가 추천한 후보를 하라는 거거든요. 이건 사실 같은 윤석열 대통령과 비교할 때 오바랩은 되지만 오히려 네. 사법권을 침해하는 상권 분립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더 심각한 거죠.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요. 지금 신문기사 같이 보시죠. 이재명 대통령 정부 지지율 같이 보시면 모경종 의원님 계속해서 지금 하락세에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데드크로스가 있었어요. 역대 대통령의 데드크로스 시점을 같이 보시면 이재명 대통령 지금 집권 1년 2개월 만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 1년 7개월 만이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1년 4개월 만입니다. 역대 대통령보다 조금 먼저 데드크로스 시점이 왔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갈등을 빚는 부분, 이 부분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분명히 그 부분이 있었겠죠. 국민들께서는 대통령을 지지하시고 민주당을 지지하시고 무슨 이야기를 해도 다 믿어주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그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비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게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지율 자체가 매우 뼈아픈 지지율이긴 합니다만 네. 이 지점을 바탕으로 어떤 부분을 더 보완해야 될지를 민주당은 더욱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지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된 내용 이야기 방금 하시면서 삼권 네. 분립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상으로 말 그대로 삼권 분립,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가 동등하게 한 축을 맡고 있는데 이 사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비판은 어디서 합니까? 행정부와 입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예. 그 상황의 그 타당성을 우리가 논해야지 네. 이걸 비판하고 견제하고 감시하는 행동을 한다고 해서 마치 이 삼권 분립의 체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처럼 그 공포감을 조성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아까 추천위 이야기하셨는데요. 그 지점 역시 그렇게 당당한 후보였으면 직접 전화해가지고 사퇴하라는 이야기를 그러면 왜 했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관련해서요. 민주당의 최민희 수석 최고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지금 대통령께서도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신임 당대표께서도 정말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저는 이 이유가 전당대회 끝나고 언론의 일방적인 비난 그리고 이간 보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님께 사실 총선을 위해서도 저는 언론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 삶을 바꾸는 민주당으로 나가는 동시에 언론 개혁하겠습니다. 대통령과 대표는 열심인데 앞으로 어떤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침의 매일 경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자 히틀러 얘기가 나왔어요. 두 사람이 맞붙었습니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고요. 김민석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당 대표를 어제 고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어떤 일인지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이진숙이 5.18을 편애하면 3분의 2로 제명할 수 없다면 국회법을 고쳐서 과반수로 1년 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게 해서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아웃시키겠습니다.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당대표 선거운동 과정에서 저를 여자 히틀러라고 지목하면서 저에 대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했습니다. 제가 어째서 여자 히틀러입니까?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한 당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마땅히 저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으로 보셨죠?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민석 당시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 이 발언에 대해서 이진숙 의원 본인을 겨냥한 이야기다. 모욕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김재섭 의원님, 여자 히틀러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했는데 하나 더 있죠. 여자 전두환 단어는 빠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뭐 그걸 어떻게 봐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뭐 저 발언이 나온 맥락이 네. 이진숙 의원이 이제 국회 내에서 5.18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그 가운데서 음모론적인 이야기 그리고 5.18을 폄훼하는 이야기들이 다수 나왔고 네. 그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진숙 의원 개인의 견해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을 공론장이라는 어떤 틀로 나오게끔 하는 데에는 이진숙 의원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이고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아마 이제 김민석 의원이 이제 민주당 내 지지를 좀 더 확보하고 네. 이제 이진숙 의원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저런 이야기들이 좀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것을 뭐 제명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좀 그 집권 여당 대표로서 그 당시에는 후보였지만은 예. 적절한 이야기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판받아 마땅하고 국민들께서 그 지탄하고 국회의원이 그에 대해서 정책 책임을 지는 것과 네. 의석수를 앞세워서 국회의원을 제명하거나 내지는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진숙 의원의 발언이 명백하게 잘못된 것과 별개로 네. 만약에 과반수의 의결로 특정 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집권 여당과 결을 달리하는 메시지들 아니면 뭐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민석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는 것을 의원의 품위에 맞지 않는다고 제명할 가능성도 생기는 것이거든요. 의원의 제명을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 것은 그런 예. 것들을 폭넓게 보장하라는 의미인데 저는 이진숙 의원의 발언이 잘못된 것과 별개로 김민석 의원도 너무 지나치게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의 수위가 지나쳤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어제 방금 말씀해주신 5.18 관련된 토론회가 기점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취재진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진숙 의원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모욕을 하는 그런 발언을 제가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행위를 했다고. 그럼 질문을 다시 한번 질문 다시 한번. 아니 그렇다면 좋아요. 토론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제를 했는데 그 발언도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기자 본인의 생각이고 그렇게 생각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지금 기자가 질문하신 것은 토론자들이 한 모든 발언에 대해서 주체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살다 경제 공동체라는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이제 이 사상 공동체라고 하면서 범죄라고 규정하고 이런 이야기는 난생 또 처음 들었습니다. 이진숙 의원 저렇게 취재진에게 답변을 했는데요. 그 장소 영등포 경찰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지난해 10월입니다. 이진숙 당시 의원이 아니었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경찰 조사 계속 불응한 과정에 대해서 체포가 됐는데요. 수갑을 채우면서 목소리를 높였었습니다. 이때 영상도 함께 보고 오시죠.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저 이진숙한테 이렇게 수갑을 채우는 겁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치 전범 운운하며 국민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나치 정권의 히틀러 총통을 꿈꾸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에서 나치 전범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60% 넘는 국민이 아직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권 출범과 함께 시작한 대한민국의 형사 사법 시스템은 이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욱 대표도 히틀러 얘기를 하긴 했었습니다. 여러 장면 저희가 연이어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김진욱 대변인님, 앞서 김재섭 의원 말씀해 주신 게 지금 한명동 운영위 위원장 지금 직권으로 이진숙 의원 제명 관련해서 제명 촉구 결의안 올리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의석수로 밀어붙인다 이렇게 비판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 민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이기 전에 국민의힘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 이진숙 의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인정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도 함께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정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역사적으로 또 학문적으로도 다 이미 정리가 끝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다시 무엇을 재조명하겠다라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러한 장소를 제공하고 그 5.18 망원을 준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점을 만들어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될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점들을 저희가 지금 요청드리고 있는 것이고 네. 말씀 하신 부분에 저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의원 제명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니까요. 그러나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어야 의원 개개인의 어떤 그 활동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는 것이지 뭐 의원 국회의원 배지가 있다고 해서 네. 모든 것에 대한 어떤 사명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네. 또 잘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창금 위원장님, 지금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요 상대 당 대표를 고소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입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뭐 공식 입장은 없습니다. 공식 네. 입장은 없고 다만 김민석 당대표가 인격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부분은 이진숙 의원과 두 사람 간의 문제에서 풀어야 될 문제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제 고소하는 사건을 보면서 네. 이진숙 의원이 불과 1년 전에 영등포 경찰서에서 수갑을 채웠을 당시에는 많은 국민들이 아마 동정심을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어제 고소하는 장면에서는 네. 아마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하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 5.18과 관련한 행사를 공동 주최자였어요. 그렇다면 본인의 어제 기자들 질문에 대한 답도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동 주최라는 것도 분명히 책임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고소를 하는데 히틀러에 대한 그러한 은행에 대해서는 네. 고소를 하고 전두환과 관련해서는 고소를 뺐는데 그것을 형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다. 그럼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거든요. 왜? 그때 당시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5.18을 다 폄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좀 과하게 해석하면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또 옹호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어제의 그러한 고소 행위는 네. 사실 법적으로 갈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풀었어야 되는 게 더 옳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년 전에는 어느 정도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면 이번 건은 좀 다르다. 두 사람이 알아서 해결을 했어야 됐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고소고발전 관련해서요.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 본인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서영교 의원이 본명이 서팔계였다는 사실 이런 것도 드러났습니다. 이런 국회를 만든 것 이것은 오로지 정청래 대표가 지금 눈을 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빨리 이 동물국회의 주범들을 퇴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대표가 그런 뭐 여자 히틀러, 여자 전두환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모욕죄로 고발하는 것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제가 그 서팔계라고 불린다고 했다가 모욕죄로 고발하신 거하고 뭐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또 그렇게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제 김재원 최고 한 인터뷰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한 발언에 대해서 서영교 의원이 모욕죄로 고소한 건 이게 지금 이진숙 의원의 사례와 똑같지 않는가 얘기를 했습니다. 무경종 의원님, 이렇게 국회에서요 서로의 발언을 두고 고소고발전 이어지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 두 사례는 무조건 같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서팔계라고 멸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한 사람의 인격을 비하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와 김민석 당대표가 후보 시절에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 여자 히틀러, 여자 전두환이라 부른 이유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명백하게 다릅니다. 대한민국에서 정말 비극적인 역사입니다. 저도 광주에서 학교를 나왔지만 광주 사람들은 그 시대를 겪지 않았던 그 아픔을 계속해서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그 지점을 국회의원이라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더 후벼파는 그런 짓을 했는데 그럼 여자 히틀러, 여자 전두환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마땅한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지점에서 물론 서로를 비하하고
비하하고 인격을 비하하는 발언은 자제되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상대 의원에 대해서 뭔가 공격을 할 때 서로 눈을 잘 안 마주칩니다. 서로 허공을 보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로써 서로를 상처 주는 일, 더 나아가서 국민들에게 상처 주는 일을 국회의원이 먼저 스스로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섭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두 건은 좀 다르다. 멸칭이 오가는 것 자체는 나쁘지만 여자 히틀러에는 이유가 있었다. 이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뭐 이유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 김재원 최고가 뭐 서영교 의원이 갑자기 너무 어느 날 갑자기 미워서 저렇게 한 것도 아닐 테고 서영교 의원이 그동안 법사위에서 보여왔던 여러 가지 이제 행태들 그리고 피감 대상들을 향해서 이제 호통을 치거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비판을 하면서 저런 좀 모욕적인 표현을 좀 썼던 것이기 때문에 뭐 어디는 이유가 있으니까 모욕을 해도 되고 어디는 이유가 없으니까 모욕을 하면 되고 이건 사실 전 이중잣대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회 내에서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고 자제해야 될 문제지 뭐가 하나가 잘했다 잘못했다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이요. 지금 고소 고발전으로 이어졌는데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침 매경제 저희 마지막 피플 코너인데요. 어떤 인물 누굴까요? 요즘 저의 웃음벨입니다. 사진 한 장 가져왔는데요. 누군지 아는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죠. 네가 좋아, 네가 예뻐서 좋아, 네가 좋아, 네가 참. 충주하면 복숭아지. 지금 두 분 표정이 썩 좋진 않아 보이시는데요. 또 청년 의원님들 여기 모셔놨는데 같이 함께 정치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최연소 충주시장의 파격 홍보입니다. 여길 보시면요. 네가 좋아 이 노래는 많이 보셨으니까요. 여장을 하고서요. 이렇게 요즘 밈이 되고 있는 모습 영상으로 촬영을 했고요. 산척 고구마를 홍보하면서 산척 죽은 척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온라인 반응 보시면 충주에 얼마나 진심인지 감도 안 온다. 요즘에 시장 컷 너무 높아졌다. 김진욱 대변인님, 청년 정치인 최연소 시장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한때 충주에는 충주맨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 충주의 충주시장께서 직접 이런 뭐 동영상을 촬영하고 저는 뭐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런 것들을 통해서 충주를 조금 더 친근하게 대중들에게 알릴 수 있고 또 충주의 특산물들이 보다 많이 판매가 될 수 있다면 뭐 시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거를 조금 우려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 한 지역의 시장이라고 한다면 그 지역에서 최고 어른 같은 존재로 평가를 받는데 그런 분들이 너무 이렇게 그 젊지만 또 어느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지역을 이끌어 주시길 바라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유머 코드만 맞추다 보면 실제 자신의 어떤 이 정치적 리더십이 약간 좀 훼손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다. 뭐 저는 뭐 시도는 굉장히 뭐 좋은 시도라고 보입니다만 잘 적절하게 쓰셔야지 너무 연속적으로 너무 많은 과다한 것 뭐든지 과유불급 아니겠습니까? 과유불급이다. 지자체장인 만큼 여러 연령층의 사람들 다 포함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젊은 감성이지 않냐. 김재섭 의원님 손을 들어주셨어요? 네, 저랑 굉장히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봐서 반갑긴 한데 원래도 좀 그 이제 우리 누리꾼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충주맨보다 더 미쳤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원래도 어느 정도 제가 이런 미친 텐션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알았지만 충주 시장이 되니까 더 그게 이제 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보고 뭐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앞서서 뭐 대변인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충주맨 이후에 어떤 충주맨이 또 다른 충주맨이 충주의 심볼이 될까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았던 상황이고 전 국민이 이제 충주가 뭐 하는 데냐, 충주의 특산물이 뭐냐, 충주에 놀러 갈 게 뭐가 있겠느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거든요. 전 시장으로서 그만한 업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을 알리고 우리 특산품을 살리고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린다 그러면 저는 저게 다소 과격한 모양이 될지라도 때로는
저게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될지라도 예. 저만한 시정이 있느냐라는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는 사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칭찬 한 묶음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동석 시장이 직접 얘기를 했어요. 시대가 바뀌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세계적인 브랜드로 도시를 알리는데 이런 SNS 활동 필요하다 얘기를 한 건데요. 의미 부여를 일단 하긴 했습니다. 모경정 의원님 씩 웃으셨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 잘하시면 됩니다. 일 잘하면서 저런 영상 찍으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저런 영상 찍으면 아마 배로 욕먹을 겁니다. 저는 네. 일 잘하시길 바라고 충주 시민들이 원하시는 시정을 하시길 바라고요. 충주맨이 독을 풀었네요. 충주맨이 김선태 님이 독을 풀고 갔는데 네. 그 후임인 그 지호가 간다를 하는 지호 주무관이 잘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홍보는 그 지호 주무관께 맡기시고 아하. 시정에 더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뼈 있는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지금요. 이창훈 위원장님 여러 이야기들을 쭉 해주셨는데 지자체장으로서 좀 품위를 지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세대에 맞춰서 요즘 시대에는 이런 홍보가 좀 필요하다. 이런 젊은 감성도 좋아 보인다. 일만 잘하면 상관없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일을 잘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당입니다. 당인데 일단 취임한 지 이제 2개월도 안 된 상황에서 저렇게 언론에 주목을 받는 자체가 성공적인 거 아닙니까? 아마 국민들 중에 충주의 특산물을 몰랐던 분들도 알게 되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동석 시장이 슬로건이 미래도시 젊은 충주잖아요. 그렇다면 그 슬로건에 맞게 본인의 행보를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일도 저는 잘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4년 후에 평가를 받아야 되겠지만 네. 지금의 모습은 아마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대구의 막창 골목이 직접 경제로서 성공을 했다는 문제의식을 충주에 가져왔잖아요. 네. 그렇다면 충주에도 그런 대구의 막창 골목처럼 뭔가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본인이 실제 브랜드로 내세운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문제의식이 있고 홍보는 파격적이고 언론에 2달 만에 이렇게 주목을 받았다. 네. 앞으로 일도 잘할 것 같아요. 예, 앞으로 되게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잘해서는 티가 안 날 것 같은데요. SNS 행보까지 저희가 젊은 정치인의 모습 전해드렸습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구가 이 막창 골목으로 유명해진 이유가 있다. 이 지금 충주 역시 그렇게 만들어 보겠다. 젊은 시장의 포부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화요일 오늘도 무덥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